서울 청계천에서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한다고? 뉴욕타임즈 편집회의에서 편집장 도리스 웨슬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엘리자, 당신이 15년간 취재한 도시들과 비교해봐. 가능한 이야기야? 범죄 전문 다큐 PD 엘리자 애덤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분명 연출이거나 극도로 통제된 구역일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뉴욕으로 돌아온 엘리자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온 모든 게 틀렸어요. 인간은 진짜로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도대체 서울 청계천에서 어떤 놀라운 진실을 목격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 애덤스입니다. 35세, 뉴욕타임즈 영상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시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것. 뉴욕의 브롱크스, 리우의 파벨라, 카이로의 슬럼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들을 누비며 범죄를 취재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다. 도시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 실제로 제 8살 딸 소피아는 혼자 학교에 갈 수 없어요. 겨우 100m 거리인데도 말이죠. 매일 아침 제가 직접 데려다 줘야 합니다. 엄마, 왜 나는 혼자 못 가? 소피아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세상이 위험하니까. 그런 제게 지난주 파리에서 공부 중인 친구 리사 청에게서 이상한 영상이 왔습니다. 엘리자, 이거 봐. 너 스타일은 아니지만 충격받을걸. 영상 속에는 서울 청계천이라는 곳에서 자정에 여성들이 혼자 산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들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말이죠. 말도 안 돼.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리사가 화상통화로 물었어요. 왜 말도 안 돼? CCTV가 사방에 있거나 연출된 거야.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니면 관광객들만을 위한 통제된 구역일 거고. 그럼 직접 확인해 볼래? 리사가 도전적으로 웃었습니다. 다음 날 뉴욕타임즈 편집회의에서 편집장 도리스 웨슬리가 말했어요. 엘리자,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있어. 무엇인가요? 아시아 안전도시의 실체를 파헤쳐보자. 도리스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싱가포르, 도쿄, 서울. 이 도시들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해봐.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연히 가짜겠죠.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만들어진 평화일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증명해와. 도리스가 서울행 항공권을 제 책상에 놓았습니다. 특히 청계천이라는 곳을 중점적으로. 청계천이요? 밤에도 안전하다는 판타지 같은 곳이래. 도리스가 비웃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 북한처럼 외국인에게만 보여주는 쇼윈도 구역일 거라고. 출발 전날 밤 리사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엘리자, 정말 가는 거야? 응. 거짓을 폭로하러 가는 거야. 만약 정말 안전하다면? 불가능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년 경험으로 장담하는데 그런 도시는 존재하지 않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청계천 근처 호텔이요. 아, 청계천. 좋은 곳 가시네요. 기사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에 가보세요. 정말 예뻐요. 밤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특히 새벽 시간이 좋아요. 기사님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안전하고. 새벽에 사람이 많다고요? 요즘 새벽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기사님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조깅 많이 하세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한 도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청계천 가실 거면 새벽 5시쯤 가보세요. 프런트 직원이 추천했습니다. 해 뜨기 전 청계천이 정말 아름다워요. 새벽에요? 네. 조깅하는 분들도 많고 안전해서 좋으세요. 이쯤 되니 의심스러웠어요.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밤과 새벽 시간을 추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취재한 도시에서는 정반대였어요.
해지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그날 저녁 리사와 함께 사전 답사를 나가기로 했어요. 일단 오늘 밤에 확인해보자. 저는 카메라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 우리 눈으로 봐야지. 밤 11시 30분 호텔을 나섰습니다. 청계천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상점들도 대부분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뉴욕이나 런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커플들, 가족들,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걷는 여성들까지. 이거 진짜야? 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부터였으니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취재해보자. 저는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것 같아.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15년간 믿어온 것들이 맞을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검증은 내일부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청계천 불빛이 보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내일 뭘 발견하게 될까? 저는 묘한 기대감과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3시, 리사와 함께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자, 어디부터 시작할까? 리사가 카메라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낮 시간부터 봐보자. 저는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밤에 안전하다면 낮에는 어떨지 궁금해. 청계천 주변을 돌아다니며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기 봐. 제가 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카페 좀 이상하지 않아? 청계천변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은 없고 문만 열려 있었어요. 유리창에는 무인 카페라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인 카페? 리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동 기계 있는 건가? 들어가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커피 머신과 간단한 디저트들이 있고 가격표만 붙어 있었습니다. 계산대에는 투명한 상자와 함께 손글씨로 쓴 안내문이 있었어요. 셀프로 드시고 돈 넣어주세요. 잔돈 없으시면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야겠네. 혼자 중얼거리시며 자연스럽게 커피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상자에 넣고 나가셨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급히 아주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요? 뭔데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이 무인 카페가 신기해서요. 정말 아무도 훔쳐가지 않나요? 훔친다고요?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의아해하셨습니다. 왜 훔쳐가요? 돈 내는 게 당연한 건데. 하지만 아무도 감시하지 않잖아요. 감시요? 아주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걸요. 누가 감시해요? 서로 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다 알아요.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다니니까. 아주머니가 가신 후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리사, 내가 커피 사고 돈 안 넣을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봐보자. 저는 커피를 한 잔 뽑고 계산 상자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5분 후 60대 할아버지가 카페에서 나오시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커피값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커피 드시는 거 봤는데 돈통에 안 넣고 나오시길래. 할아버지가 친근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저는 얼른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깜빡할 수 있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며 본인이 대신 돈을 넣어주셨어요. 다음에는 조심하세요. 리사가 놀라서 전 과정을 촬영했어요. 엘리자, 이거 진짜야?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실수를 책임져 준 거였어요. 저녁 7시, 우리는 청계천 본격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네. 리사가 감탄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급하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30대 남성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왜 청계천으로 오세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거든요. 왜요?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 보면서 걷는 게. 그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안전해서요? 안전도 안전인데 그냥 따뜻해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신경 써주는 게 느껴져요. 밤 9시가 되자 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고기 있어요? 한 초등학생이 청계천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많이 있지. 할머니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요즘 물이 깨끗해져서 물고기가 돌아왔단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도시 한복판에 물고기가 살 정도로 물이 깨끗하다고. 리사, 저 물 진짜 깨끗한 것 같아. 정말이네. 바닥이 보여. 밤 10시,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버스킹이 시작됐어요. 기타 치는 청년, 노래하는 아가씨들, 색소폰 연주하는 아저씨까지.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관객들이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 버스커에게 물어봤어요. 수입이 어때요? 수입이 목적이 아니에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웃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왜 여기서 하세요? 안전하거든요. 아무도 시끄럽게 안 하고 다 조용히 들어줘요.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곳은 취객들이 시비 걸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어요. 밤 11시,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장면을 봤습니다.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가벼운 차림으로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을 멈춰 세웠어요. 실례합니다. 혼자 뛰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다고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이어폰을 빼며 되물었습니다. 밤에 혼자 운동하는 거요. 왜 무서워요? 그녀가 진심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여기는 항상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새벽이 더 좋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사람들이 친절하다고요? 네. 길 잃으면 알려주시고 물 떨어지면 나눠주시고. 그녀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제도 넘어졌는데 할아버지가 약국에서 밴드 사다 주셨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15년간 제가 봐온 세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자정이 지나자 청계천은 또 달라졌습니다. 취객은 거의 없고 대신 조용히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 노트북 그냥 두고 갔어. 리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한 남성이 노트북을 벤치에 둔 채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5분 후 돌아왔는데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새벽 1시, 우리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엘리자, 우리가 뭘 본 거지? 리사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저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다르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일까? 도시가 클수록 더 위험할까? 창밖으로 청계천 불빛이 보였어요.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봐야겠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그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셋째 날 밤 10시, 청계천에서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저 소리 들어봐. 저는 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청계천 중간 지점에서 한 청년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 전형적인 서구인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조용히 둘러앉아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떠들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메르시 복구. 청년이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네. 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잉글리쉬. 그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마르코예요. 저는 엘리자 애덤스, 뉴욕타임즈 기자예요. 와우, 뉴욕타임즈라니. 마르코가 신이 났습니다. 저 유명해지는 건가요?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마르코는 23세 프랑스 교환학생이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며 밤마다 청계천에서 버스킹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청계천에서 하세요? 여기가 특별해요. 마르코가 기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파리에서 버스킹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타보다 가방을 더 신경 써야 했거든요. 도둑 때문이요? 네. 그리고 취객들이 시비 걸고 경찰이 쫓아내고. 마르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음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선 제가 처음으로 관객들보다 음악을 더 잘 보게 됐어요. 무슨 뜻이죠? 파리에서는 계속 주변을 살펴야 했어요. 누가 뭘 훔쳐갈까봐. 마르코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눈을 감고 연주해도 돼요. 정말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사람들 반응도 달라요. 마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돈 던지고 가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여기는요? 조용히 들어주세요. 진짜로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할머니 한 분이 물 한 병 주고 가셨어요. 그때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마르코, 또 왔구나.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계천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마르코, 이 친구는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와서 좋은 음악 들려주거든. 매일요? 네. 3개월째요. 마르코가 웃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가족 같아요.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저를 지켜줘요. 마르코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마르코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이 있어. 그랬더니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꿀차 사다 줬어. 정말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줄이 끊어졌을 때는 악기점 사장님이 와서 무료로 갈아주셨어요. 마르코가 감격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가족이니까요. 할아버지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저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마르코 씨, 잠시 자리를 비워보세요. 기타를 그냥 놓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왜요? 궁금해서요. 정말 안전한지. 마르코가 기타 케이스를 열어놓고 기타까지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떴어요. 1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수십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아주머니가 기타 케이스에 1,000원을 넣고 가셨습니다. 마르코가 돌아왔을 때 기타는 그대로 있었고 케이스에는 돈이 더 들어 있었어요. 맞죠? 마르코가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믿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마르코가 고백했습니다. 첫날에는 기타를 꼭 껴안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바뀌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코가 회상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우리를 믿어야 해. 그러면 우리도 널 믿어줄 거야. 그래서 믿어보신 거예요? 네. 그 다음 날부터 기타를 놓고 다녔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코 때문에 이 동네가 더 좋아졌어. 어떤 의미로요? 음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와.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안전해지고 더 활기차지지. 선순환이군요. 그렇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부르는 거야. 저는 마르코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청계천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리울 거예요. 마르코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도 이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마르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요? 네. 서로를 믿는 마음. 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기술이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때 20대 여성이 다가왔어요. 마르코 오빠. 오늘도 왔네요. 아, 미선 씨. 마르코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선 씨는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했어요. 마르코 오빠 음악 들으려고 일부러 일찍 와요. 미선 씨가 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요. 미선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해요. 저는 깨달았어요. 마르코는 단순한 버스커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미선 씨, 마르코 씨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하기 싫어요. 미선 씨가 즉답했습니다. 이분 덕분에 이 동네가 더 특별해진 것 같거든요. 마르코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어요? 사람을 믿는 법이요. 마르코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도요. 그날 밤 저는 마르코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청계천은 기술이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마음만으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리사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엘리자, 뭔가 달라지고 있어. 뭐가? 내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 사람에 대한. 저도 그랬어요. 15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습니다. 내일은 더 구체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과연 이 신뢰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넷째 날, 저는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리사, 오늘은 진짜 테스트 해볼 거야. 뭘?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신뢰하는지.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무인 카페에서 돈 안 내고 나가는 실험 말고 더 극단적인 걸. 오후 2시, 청계천변 무인 카페에서 첫 번째 실험을 했어요. 저는 일부러 커피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5분 후 예상대로 60대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커피값? 아, 깜빡했네요. 저는 일부러 지갑을 뒤졌습니다.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요? 네, 카드는 있는데 현금이. 그러자 아주머니가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아주머니가 본인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됐어요. 몇천 원인데 뭐.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돈을 내주셨어요. 다음에 있을 때 내세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제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다니. 두 번째 실험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저녁 7시 청계천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제 지갑을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모른 척 계속 걸었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돌아보니 20대 남성이 제 지갑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그가 웃으며 지갑을 건네줬습니다. 조심하세요. 리사가 전 과정을 촬영했어요. 엘리자, 이거 진짜야?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들이 그대로 들어있었거든요. 세 번째 실험은 밤 10시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핸드폰을 벤치에 깜빡 두고 갔어요. 최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10분 후 돌아왔을 때 핸드폰은 그대로 있었어요. 오히려 옆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 주인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앞 편의점에 있어요. 마이너스 김민수. 편의점으로 가보니 정말 김민수라는 대학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핸드폰 주인분이세요? 네, 맞아요. 다행이네요.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가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떨어뜨려도 누군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번째 실험은 가장 도전적이었습니다. 새벽 1시 리사가 청계천 벤치에서 울고 있는 연기를 했어요.
정말 슬프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3명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50대 아주머니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20대 여학생도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물 드릴까요? 70대 할아버지가 편의점에서 물을 사와서 건네주셨습니다. 리사가 울음을 그치고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가 안도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아주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진짜 무슨 일 있나 했어. 근데 신기해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도 가족 같아요.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다니니까 얼굴은 다 아는 거죠.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저 사람하고 알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아가씨는 매일 12시에 조깅하는 아이고, 저 아저씨는 야근하고 집에 가는 거고, 저 할머니는 손주 돌보고 산책 나온 거고, 모든 사람의 일상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오면 바로 알겠네요. 그렇죠. 낯선 사람이 수상하게 행동하면 바로 눈에 띄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실험은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새벽 2시, 저는 청계천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지켜봤어요. 첫 번째 발견자는 배달라이더였어요. 그는 봉투를 주워서 잠시 고민하더니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맡기더군요. 누가 찾아오면 돌려주세요. 두 번째 발견자는 조깅하던 아주머니였어요. 편의점에 이미 맡겨져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안심하며 가셨어요. 새벽 4시에 제가 찾으러 가니 정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외국분이신데 돈 떨어뜨리셨더라고요. 편의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무리 청계천이라도 조심해야죠. 저는 그날 밤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리사, 이게 말이 돼? 모르겠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5번의 실험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왜 도와주세요? 라고 물으면 모두 똑같이 답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걸. 이 사람들에게는 서로 돕는 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런 신뢰가 진짜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될까? 진짜 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까? 그 답은 다음 날 얻게 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5째 날 밤 11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사와 함께 청계천을 걸으며 평소처럼 촬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뛰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외국인 관광객의 가방을 들고 도망가려다 붙잡힌 상황이었어요. 이거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40대 아저씨가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성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3초 만에 주변 시민 5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경찰 불러요. 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60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이분이 관광객 가방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목격자가 설명했습니다. 가방을 왜 가져가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절도범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절도범에게 이유를 묻는다고? 돈이 없어서. 절도범이 고개를 숙이며 중국어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분이세요? 할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 장웨이라고 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3개월 전에. 일자리는 있어요? 아니요. 찾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절도 현장에서 신상 정보를 묻는다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배고프죠? 할머니가 가방을 들고 가던 관광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방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독일 관광객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안도하시며 장웨이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리 오세요. 장웨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김밥과 음료를 사서 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사람은 다 실수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절도 미수가 있었는데요. 목격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결됐어요. 해결됐다고요? 네. 당사자가 용서했고 이미 화해했어요. 할머니가 경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관이 당황하며 장웨이에게 물었어요. 정말 절도를 시도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장웨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조사받으러 가셔야. 잠깐만요. 할머니가 경찰을 말렸습니다. 이 친구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반성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도 용서했고요. 할머니가 독일 관광객을 가리켰습니다. 독일 관광객이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고발 안 할게요.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경찰관이 난처해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경찰관이 장웨이에게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난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명함이에요. 40대 아저씨가 장웨이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중국 음식점 사장인데 일자리 찾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정말이에요? 네. 성실해 보이시는데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둑질을.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장웨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에게 사죄했습니다. 저는 전 과정을 촬영하며 말을 잃었어요. 절도 현장이 이렇게 따뜻하게 끝날 수 있다니.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저는 할머니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라니? 할머니가 의아해하셨습니다. 절도범을 용서하고 도움까지 주시고. 절도범이라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친구가 정말 나쁜 사람 같아 보여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됐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마음을 봐야 해요. 중국 음식점 사장님도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30년 전에 중국에서 왔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힘드셨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한국말도 안 통하고. 사장님이 회상하셨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장웨이 씨를 도우신 거군요. 받은 은혜를 갚는 거죠.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분들처럼요. 저는 독일 관광객에게도 물어봤어요. 정말 고발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은 벌보다는 도움이 필요해요.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봤어요. 따뜻함이요? 절도범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네요. 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장웨이가 정말로 그 중국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떠세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장웨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날 일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진짜 한국을 알게 됐어요. 장웨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앞으로 계획은? 한국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진짜 범죄가 일어났을 때의 청계천 사람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처벌보다는 이해를, 배제보다는 포용을 선택했어요. 이게 진짜 안전한 사회의 모습일까요? 범죄자도 포용하는 사회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청계천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섯째 날, 저는 청계천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파헤쳐 보고 싶었습니다. 리사,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을 유지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게. 경찰도 별로 안 보이는데. 저희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인쇄소를 운영하는 60대 김 사장님이었어요. 여기서 30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김 사장님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전후 모두 보셨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복원 전에는 좀 무서웠어요. 특히 밤에는. 김 사장님이 회상했습니다. 지금은 밤이 더 안전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나오니까. 김 사장님이 단순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자연히 안전해지죠. 사장님도 안전을 위해 뭔가 하시나요? 당연하죠. 김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가게 문 열어놓고 있어요. 장사 때문이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냥 있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불 켜져 있고 사람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정말 그랬어요. 밤 10시가 넘어도 김 사장님 인쇄소는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이었어요. 24시간 운영하시나요? 네. 3년째요. 이 사장님이 답했습니다. 밤에 문제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밤 손님들이 더 예의 바름. 이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조깅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물도 사고 간식도 사고. 혹시 도둑이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장님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들 서로 아는 사이니까. 서로 안다고요? 얼굴은 다 알죠.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니까. 이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누가 언제 오는지, 뭘 사는지 다 알아요. 그때 정말 신기한 만남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분이시네요. 청계천 구경하러 오셨어요? 네, 취재하러 왔어요. 취재라니 무슨 취재세요? 청계천의 안전성에 대해서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이재훈이라고 해요. 청계천 자율방범대장이거든요. 자율방범대요?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재훈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전직 체육교사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후 청계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방범대를 만드셨어요?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내가 할 일이 있겠더라고. 어떤 일이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제 마지막 교실이에요. 마지막 교실이라니 멋진 표현이네요. 35년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켰는데 이제는 청계천에서 시민들을 지키는 거죠. 할아버지가 자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청계천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 담당 구역이에요. 할아버지가 약 500m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오시나요? 네.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일주일에 6일, 일요일만 쉬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보람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 안전하게 다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할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저 아가씨는 매일 밤 12시에 조깅하는 간호사예요. 저 아저씨는 야근 끝나고 집에 가는 회사원이고, 저 할머니는 손주 돌보고 산책 나오신 거고. 어떻게 다 알아요? 3년째 매일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가족 같아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안전해요.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를 알고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15명이에요. 할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모두 은퇴하신 분들이고 자원봉사로 하는 거예요. 보수는 없나요? 돈을 받으면 일이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취미로 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취미.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왜 그런 고생을 하냐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회상하셨습니다. 지금은 응원해줘요. 제가 행복해하는 걸 아니까. 저녁 9시 할아버지와 함께 순찰을 돌았어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 말로 해결하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35년간 학생들 상담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요? 경찰에 신고하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대화하면 대부분 해결돼요. 나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할아버지가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순찰하는 동안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할아버지는 그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으셨을 뿐이었어요. 선생님,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니요? 35년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할아버지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회를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청계천의 안전은 CCTV나 경찰이 아니라 이재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의무도 아닌데 그냥 보람으로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왜 이렇게 하세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 3,000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되어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혹시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여기를 지나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청계천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지고 있었어요. 이재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일주일째 마지막 날, 저는 가장 극단적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리사, 오늘은 정말로 마지막 테스트야. 뭘 할 거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험을 한꺼번에 해볼 거야.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험도. 오후 3시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어요. 청계천에서 가장 붐비는 곳에 제 가방을 두고 떠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북, 카메라,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30분 후 돌아왔을 때 가방은 그대로 있었어요. 오히려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주인님,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자리 지켜드렸어요. 편의점 사장 드림. 편의점에 가보니 사장님이 정말로 30분 동안 제 가방을 지켜보셨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제 가방이었으면 누군가 지켜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이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더 과감했어요. 저녁 8시 리사가 청계천 벤치에서 실신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1분도 안 되어 5명이 달려왔어요. 여기요. 누군가 쓰러졌어요. 119에 신고할게요. 의사 있나요? 한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맥박을 확인하고 누군가는 물을 가져왔고 또 다른 사람은 담요를 덮어줬어요. 리사가 정신을 차리는 척하자 모든 사람이 안도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세 번째 실험은 새벽 1시에 했습니다. 제가 혼자 청계천에서 길을 잃었다고 연기했어요. 헤매는 척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3명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길 찾으세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 아주머니는 직접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셨고 청년은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희가 외국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실험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새벽 2시, 저는 벤치에 앉아서 진짜로 울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받은 감동 때문에 진짜 눈물이 났어요. 5분 만에 4명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혼자 우시지 마세요. 70대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얘야, 뭔 일이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20대 여학생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차를 사와서 건네줬어요. 이거 드시고 마음 진정하세요. 중년 아저씨는 휴지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든 일 있어도 혼자 견디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계속 걱정해 주셨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진짜로요? 네, 정말 괜찮아요. 고마워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여기 와요. 5번째 실험은 가장 극단적이었어요. 새벽 3시, 가장 한적한 시간에 리사와 함께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큰 소리로 정말 싸우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3분 만에 6명이 모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한 아저씨가 저희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어요. 잠깐 진정하세요. 뭔 일인지 이야기해봐요. 할머니가 리사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화내지 마. 친구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저희를 말리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마치 가족끼리 싸우는 걸 말리는 것처럼요. 상황을 설명하자 모든 사람이 안도했지만 동시에 훈계도 했어요. 그런 연기하면 안 돼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화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해준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6번째, 마지막 실험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새벽 4시, 저는 혼자 청계천 전체를 걸었습니다. 아무런 실험 없이 그냥 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제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좋은 밤이에요. 이재훈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엘리자 씨, 마지막 밤이네요. 네, 내일 돌아가요. 어떠셨어요? 우리 청계천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세계에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곳인지. 마르코도 만났어요. 엘리자, 마지막 공연 들어가세요. 그의 마지막 공연을 들으며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가 되어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들, 김밥 파는 아주머니, 야경 경비 아저씨. 모든 사람이 제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시 오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기사 써주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완전한 외국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새벽 5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리사가 물었어요. 엘리자, 어떤 기분이야? 완전히 달라진 기분.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내가 15년간 믿어온 모든 게 틀렸어. 어떻게 틀렸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해.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어. 도시가 커도 안전할 수 있고. 정말로? 정말로.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영상을 촬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청계천이 연출된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곳은 연출이 아니라 진짜예요. 사람들이 진짜로 서로를 믿고 진짜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에요. 안전한 도시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편집실에서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 어떻게 나오고 있어? 편집장 도리스가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이 영상은 세상을 바꿀 거예요. 도리스가 회의적으로 웃었어요.
과장 아냐? 그냥 안전한 도시 이야기잖아. 아니에요. 이건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도리스가 30분 동안 영상을 봤어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연출 아니야? 100% 현실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도리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고. 영상이 끝나고 도리스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엘리자, 이거 당장 내보내자. 정말이에요? 응.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야. 희망이야. 일주일 후 뉴욕타임즈에 제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마지막 안전한 곳 서울 청계천이 세계에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첫날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청계천 의기적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이런 곳이 있다니. 인간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게 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 우리도 검증해보고 싶어요. 미국 방송사 프로듀서가 전화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야죠. 영국 방송국 제작진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한 달 후 전 세계 기자들이 서울로 몰려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제가 했던 똑같은 실험들을 했어요. 지갑 떨어뜨리기, 물건 두고 가기, 위험 상황 연출하기. 결과는 모두 똑같았어요. 미국 방송사 서울 청계천,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영국 방송국 신뢰의 회복 서울이 보여주는 길 일본 방송사 서울에서 배우는 도시, 안전의 비밀 프랑스 일간지 서울 인간성을 되찾은 도시. 전 세계 언론이 청계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시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템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서울 청계천을 모델로 한 시민 참여형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파리 시장도 뒤따랐어요. 생강 야간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뉴욕시도 움직였어요. 센트럴파크 자정 수호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서울 청계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전 세계 50개 도시에서 청계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저에게 일어났어요. 제 딸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나 혼자 학교 갈 수 있어? 아직은 안 돼, 소피아. 저는 대답했지만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청계천처럼 만들어 보자고. 저는 이웃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센트럴파크 서쪽 지역 수호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5명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20명이 됐고 6개월 후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동네를 순찰했어요. 이재훈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우리 동네 범죄율이 60%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분위기가 바뀐 거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소피아도 혼자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응, 이제는 괜찮아.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소피아를 지켜줄 거야. 1년 후 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런던 템즈강 야간 범죄율 40% 감소. 파리 생강 주변 여성 혼자 다니는 비율 300% 증가. 뉴욕 센트럴 파크 새벽 조깅 인구 10배 증가. 전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서울에서 왔어요. 이재훈 할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자 씨 덕분에 전 세계에서 청계천을 배우러 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마르코도 연락했어요. 엘리자, 파리에서도 청계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제가 참여하고 있어요. 장회의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중국에서 청계천 같은 곳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중국에 전하고 있어요. 2년 후 국제연합에서 제게 강연 요청이 왔어요. 도시 안전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도시계획가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도시의 비밀은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서로를 향한 기본적인 신뢰.
청계천이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서로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연이 끝나고 한 도시계획가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모든 도시가 청계천처럼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사람이요? 네. 이재훈 할아버지처럼, 마르코처럼, 장웨이처럼.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전 세계를 바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청계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첫걸음을 내딛고 있을 거예요. 이재훈 할아버지처럼, 마르코처럼, 그리고 저처럼.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거예요. 청계천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소피아가 혼자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정말 고마워, 청계천. 정말 고마워, 서울. 희망은 전염됩니다. 사랑도 전염됩니다. 그리고 신뢰도 전염됩니다. 청계천에서 시작된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말이에요.